띡띡 평원의 서막 1985년 4월 21일의 홍콩은 습한 기온과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홍콩의 부유층 거주지로 손꼽히는 브레머힐에 도시 오비한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요한 낙원이었다. 푸르른 잔디밭과 우거진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홍콩 속 작은 평원이라 불리던 이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가족들의 산책 코스로 늘 활기가 넘쳤다. 해질녘, 붉게 물드는 노을빛 아래 아름다운 풍경은 그 평온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각,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브레머힐 공원 근처 초원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빨리 와주세요. 너무 끔찍해요. 신고자의 외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예고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 병력과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시신을 확인했다. 풀밭 위에 엎드려 있는 젊은 남자의 시신. 처음 본 순간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는 금발의 백인 청년이었고 약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의 팔은 뒤로 꺾여 단단한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그 자세는 마치 비참한 형벌을 받은 듯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뒤집자 숨막히는 공포가 현장을 덮쳤다. 그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온몸은 검푸른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찢겨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쇄골은 부목과 붕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누군가가 일부러 그 부목을 이용해 뼈를 더욱 잔인하게 부순 흔적이 선명했다. 그의 턱은 끔찍하게 부서져 있었고 입술은 찢겨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가슴과 등 부분이었다. 피부와 살점이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한 것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속의 근육과 뼈가 희끗희끗 드러나 보였다. 마치 석류 열매처럼 끔찍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은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부검팀은 초동 검사에서 그가 최소 100회 이상 나무 몽둥이 같은 둔기로 구타당했다고 추정했다. 단숨에 목숨을 끊는 대신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려는 사악한 의도가 분명했다. 현장 주변의 발자국들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는데 이는 최소 3명 이상의 가해자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 명은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더 넓게 수색하던 중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케너트의 시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케너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했다. 현장에 있던 노련한 형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평원이 아니었다. 이곳은 두 젊은 영혼의 피로 물든 영원히 지지 않을 핏빛 평원 땅의 서막이었다. 텅창 현장, 잊히지 않는 얼굴. 켄네스의 시신이 뒤집히는 순간 현장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었다. 조명탄의 창백한 빛 아래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턱뼈는 산산조각 났고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다. 살가죽이 찢어진 입술 사이로는 부서진 이들이 드러났다. 온몸은 멍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뼈가 튀어나온 팔다리는 처절한 저항의 흔적을 보여주듯 꺾여 있었다. 그는 단순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처럼 무자비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부검 여인은 현장 조사 중에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가슴과 등에는 깊은 자상이 무수히 나 있었다. 그 상처들은 단순한 칼자국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번 깊숙이 찔려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무작위로 선을 긋듯 난자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복부에는 칼자국이 동그랗게 둘러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들이 그의 내장을 꺼내려고 시도했음을 암시했다. 이토록 잔혹한 행위는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 이는 복수나 강도 이상이 순수한 악의를 가진 행위였다. 경찰이 케네스의 시신 주변을 샅샅이 뒤졌을 때 피 묻은 나무 몽둥이가 발견되었다. 몽둥이에는 그의 혈흔과 함께 엿가닥에 금발이 엉겨 있었다. 이는 케네스가 이 몽둥이로 100번 이상 구타당했다는 부검이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몽둥이를 본 형사는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이건 짐승이나 할 짓이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여기 또 있어요. 케네스의 시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수풀 속에 엉켜있는 젊은 여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니콜라스. 히베살의 그녀는 케네스보다 더한 지옥을 경험한 듯했다. 그녀의 몸은 55도 벗겨져 있었고 온몸에는 500개가 넘는 몸뚱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굳어진 턱뼈와 눈알이 뽑힌 듯 퀭한 눈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신체 특정 부위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범인들은 그녀를 성적으로 유린한 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굳어 있었다. 부검인은 그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갔다는 사실이었다. 풀밭에는 그녀의 몸이 남긴 긴 흔적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기어갔지만 부러진 다리와 심각한 부상 때문에 10미터도 채 기어가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 흔적은 살아남기 위한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니었다. 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벌인 광기 어린 학살이었다. 범인들은 두 사람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파괴했다. 그들의 시신은 단순한 사망자의 몸이 아니라 악마들의 잔혹함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홍콩은 그날 밤 가장 어둡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신직 고통, 지옥의 이 시간. 니콜라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켄네스의 시신이 보여준 잔혹함도 이미 충격적이었지만 니콜라스의 모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응축해 놓은 듯했다. 부검인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고문이에요. 부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니콜라스의 몸에는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무려 500개가 넘게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히 제압하거나 죽이려 한 폭행이 아니었다. 한 대 한 대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진 흔적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온통 검붉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피가 터져나와 굳은 자국들이 끔찍한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턱뼈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마치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파괴였다. 그녀의 왼쪽 눈은 텅 비어 있었는데 범인들이 잔혹하게 눈알을 파냈음을 암시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었다. 법의학적으로 추정된 고문 시간은 무려 의시간. 그 120분 동안 그녀가 겪었을 지옥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 성적으로 유린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질식사에 가까운 상태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다가 잠시 깨어났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풀밭을 살피던 중 시신에서 약 10m 떨어진 곳까지 이어진 핏자국과 몸이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턱뼈가 부서져 비명을 지를 수 없었고 온몸이 으스러져 일어설 수 없었지만 니콜라스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뱀처럼 풀밭을 기어갔고 긁힌 살점은 절박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멀지 않은 곳에서 절망으로 변했다. 부상은 너무 심했고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자물쇠와 끊어진 목걸이는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범인들은 단순히 강도와 살인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 두 젊은 연인은 지옥의 의시간을 견뎌야만 했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브레머힐에 영원히 새겨졌다. 형사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몸서리쳤다. 이는 홍콩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범죄였다. 모든 증거는 범인들이 평범한 강도나 살인자가 아니며 그들의 내면에 순수한 악마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니콜라스의 잊히지 않은 얼굴은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결의를 모두에게 심어주었다. 고가적 파장, 분노의 폭풍. 케네스와 니콜라스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자 홍콩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홍콩에 국한되지 않았다. 두 피해자가 모두 영국 국적의 유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잔혹한 살인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뉴스로 떠올랐다.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통뉴스로 다루며 끔찍한 사진과 함께 현장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도했다. 홍콩과 영국 간의 전례 없는 외교적 압박이 시작되었고 홍콩 경찰은 엄청난 비난과 함께 전례 없는 수사 압력을 받게 되었다. 무능력한 경찰, 분노한 대중. 언론은 홍콩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왜 부유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경찰은 왜 사전에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는가?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영국 언론들은 홍콩 경찰이 영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맹렬히 공격했다. 분노한 여론은 홍콩 정부의 범인을 곧다지는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시사팀을 구성했다. 6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브레머힐에 투입되었고 헬기까지 동원되어 숲과 바위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었다. 브레머힐의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은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범인들이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뒤였다. 동원된 수사 인력은 엄청났지만 실질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가족의 절규와 비통함. 영국에 있던 캔네스의 부모는 아들의 끔찍한 죽음을 전해 듣고 즉시 홍콩으로 날아왔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홍콩으로 정근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며 흐느꼈다. 평화로운 삶을 찾아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왔지만 그 결정이 아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니콜라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두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낸 잔인한 파괴 행위였다. 언론은 이들의 비통함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캔네스 아버지의 절규, 니콜라스 어머니의 오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경찰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범인을 잡아라! 라는 외침은 더 이상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분노의 폭풍이 되었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고 평온했던 도시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폭력과 광기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타시미 속의 단서, 감춰진 증거들, 정부의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 명령에도 불구하고 브레머힐의 울창한 숲과 바위투성이 지형은 경찰의 발목을 잡았다. 6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며칠 밤낮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간은 흐르고 빗방울이 가끔씩 현장을 적시면서 모든 단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사팀은 초조함에 떨었다. 언론과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이대로라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희망의 한 줄기 빛. 수색 3일째 되던 날 오후, 한 젊은 형사가 수풀 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나뭇잎과 진흙에 뒤덮여 있었지만 진앙이었다. 현장에 있던 니콜라스의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입고 있었을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캔네스의 소지품인 신발과 황금시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강도 사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인들이 가치 있는 물건들만 챙겨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 희망인가 절망인가, 수색은 계속되었다. 그때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피 묻은 나무 몽둥이와 함께 깨진 유리병이 흙 속에 박혀 있었다. 병에는 피와 함께 정액이 묻어 있었고 유리병의 표면에는 선명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미공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DNA 감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정액과 혈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껏해야 혈액형뿐이었다. 지문 감식 기술 역시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보적이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범죄자들의 지문과 일일이 대조해야 했지만 용의자의 지문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수사팀은 지문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전과자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유리병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하는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범인들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나 다른 지역의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일한 결정적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수사팀은 망연자실했다. 범인들이 남긴 지문은 마치 조롱하듯 그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브레머 힐은 평화로운 풍경을 가장한 채 경찰과 대중을 미궁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다. 사건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고 두 젊은 연인의 죽음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과거의 그림자, 수상한 관계.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하자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니콜라스의 인간관계는 수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사교적인 서양식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수상한 단짝, 펑커이. 수사팀은 니콜라스의 학교 친구들을 탐문했다. 모두가 동안이대에 그녀를 친절하고 아름다운 친구로 기억했지만 한 남학생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바로 니콜라스의 짝이었던 본토 출신 유학생 펑커이였다.
펑커이는 평소 니콜라스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니콜라스의 재능과 미모에 감탄했고 그녀에게 여러 차례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나 니콜라스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친구로서 편하게 대했을 뿐이다. 펑커이는 계속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니콜라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배신감과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니콜라스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고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여러 차례 곤란한 장난을 치기도 했다. 수사팀은 펑커이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리고 신문했다. 펑커이는 처음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이 니콜라스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일 케네스와 니콜라스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깽단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잔혹한 범죄는 자신이 저지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의 알리바이 역시 꽤 설득력 있었다. 진범은 갱단인가 아니면 펑커이의 신문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증거들은 조직적인 갱단의 소행이라는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다.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소지품이 사라진 점, 그리고 그들의 몸에 난 상처의 종류와 개수가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홍콩과 영국 언론은 경찰의 무능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범인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홍콩 경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헤드라인이 매일 신문을 장식했다. 정부는 궁지에 몰렸고 결국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5만 홍콩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금액이었지만 그마저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사팀은 펑커이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한번 주변 인물들을 파고들었다.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친구 관계, 학교 생활, 그리고 최근의 행적들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은 다시 거대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은 물론 두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 어렵게 만들었고 진범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었다. 이 잔혹한 사건은 과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인가? 모두가 숨죽이며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절규, 50만 달러의 현상금.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브레머힐 살인사건은 이미 한 달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다. 홍콩 경찰의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부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의 유고를 수습하고 영국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다. 켄네스 아버지의 동안, 특히 켄네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유명 기업의 주력으로 홍콩 지사로의 정근은 그의 경력에 있어 큰 기회였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홍콩은 행복한 미래가 아닌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그는 밤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꿈꾸며 잠에서 깨어났고 내가 이기적인 육신 때문에 아들을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다고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맴도는 절망의 공간이었다. 경찰의 무능력에 분노한 그는 직접 나섰다. 켄네스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와 협력하여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홍콩 경찰이 내건 5만 달러 현상금에 10배가 넘는 금액을 추가하여 총 50만 홍콩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는 당시 홍콩 역사상 최고액의 현상금이었다. 그는 현지 언론을 통해 어떤 단서라도 좋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제발 알려달라.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어둠 속의 목소리. 타격적인 금액의 현상금은 홍콩의 암흑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50만 달러는 갱단 조직원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었다. 경찰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지하 세계의 정보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 냄새를 맡은 쥐들처럼 수많은 조직원들이 서로의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켄네스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듯 한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을 삼합해 네투라에드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동료 중 한 명이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팽신이라는 놈인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서양인. 커플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어디선가 훔쳤다는 서양식 운동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 제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는 탱신이의 구체적인 행적과 함께 그가 켄네스의 것과 똑같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경찰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보자의 말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보는 오랜 침묵을 깨는 섬광과 같았다. 2달 넘게 멈춰있던 수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켄네스의 아버지의 50만 달러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둠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두 젊은 연인의 영혼을 짓밟은 악마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어둠 속의 추적, 포위망의 압박, 익명의 제보자가 던진 한마디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수사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팽신이,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 이 두 단어는 경찰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50만 달러의 현상금은 홍콩의 지하 세계를 들끓게 했고 그 결과로 얻어낸 이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즉시 팽신이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림자처럼 다가서는 추적. 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팽신이의 거주지와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 수사를 개시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들은 팽신이가 평범한 갱단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보였고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냉혹함과 잔인함이 엿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잠복 중이던 한 형사의 눈에 익숙한 물건이 들어왔다. 팽신이가 막 집을 나서고 있었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은 바로 켄네스가 사건 당일 신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나이키 운동화였다. 마르지 않은 핏자국처럼 그의 발에 감긴 그 신발은 마치 켄네스의 영혼이 그를 쫓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들게 했다. 형사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의 실체를 목격한 것이다. 포위망, 숨막히는 48시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수사팀은 즉시 체포작전을 계획했다. 팽신이가 눈치채기 전에 그를 확실하게 잡아야 했다. 그들은 48시간 포위작전을 개시했다. 팽신이가 자주 가는 장소들, 그의 친구들과의 접촉 지점, 그리고 그의 은신처를 모두 겹겹이 포위했다. 팽신이는 알지 못했다.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경찰의 시선이 그가 가는 모든 곳을 샅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체포작전이 시작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팽신이가 친구들과 그의 하루를 마시고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경찰 병력이 일제히 그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과 함께 그의 팔이 제압당했다. 팽신이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십 명의 경찰 병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잡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발에 신겨진 하얀 나이키 운동화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차가운 감옥, 침묵의 게임. 팽신이는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능숙하게 대처했다. 이 신발은 길거리에서 주운 겁니다. 켄네스라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은 팽신이의 집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켄네스의 지갑과 시계, 그리고 니콜라스의 일부 소지품을 발견했다. 팽신이가 훔친 물건들을 전당포에 팔아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전당포 주인의 증언은 그의 거짓말을 명백하게 폭로했다. 팽신이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려는 듯 동료들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제보자의 정보를 통해 그의 공범들인 담시호안, 자오웨이원, 짱요헝, 그리고 미성년자인 윤삼농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팽신이의 침묵은 그들의 결의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팽신이 뒤에 숨어있는 모든 악마들을 찾아낼 준비를 마쳤다.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영혼이 갇힌 듯한 그들의 신발과 소지품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팽신이의 체포는 긴 수사의 종착점이 아닌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침묵의 카르텔, 진실의 이면. 팽신이의 체포는 오랫동안 멈춰있던 수사의 물꼬를 틔웠지만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주지는 못했다. 신문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공범들의 이름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침묵이 동료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 것처럼 그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갱단의 냉혹함과 침묵의 벽. 경찰은 팽신이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즉시 공범들을 추적했다. 제보자가 알려준 이름인 이들 4명의 은신처를 급습해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팽신이와 마찬가지로 완고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팽신이, 담시오완, 자오웨이원은 홍콩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삼합회 소속으로 이미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단련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신문관의 모든 질문에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조직의 규율을 지키려는 냉혹한 의지였다.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수사팀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침묵의 벽을 깰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은 가장 어린 2명의 용의자 17세의 장요헝과 16세의 윤삼농에게 향했다. 이들은 아직 갱단 생활에 완전히 물들지 않았고 경찰서에 잡혀온 경험도 거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신문관은 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윤삼농을 따로 불러 신문실에 앉혔다. 내가 얼마나 어린지 안다. 내가 이 끔찍한 범죄의 주모자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신문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법은 너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어쩌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윤삼농은 신문관의 말을 들으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와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가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팽신이의 살기 어린 눈빛과 잔혹한 범죄 현장,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너는 평생 감옥에 갇혀 살고 싶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니? 신문관의 마지막 질문은 윤삼농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신문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윤삼농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팽신이를 비롯한 갱단원들의 침묵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장이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드디어 브레머힐의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너진 침묵, 악마의 고백. 윤삼농의 입이 열리는 순간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그의 고백은 브레머힐의 밤에 숨겨졌던 모든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엉뚱 악몽을 토해내듯 그날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끔찍했던 그날의 오후, 윤삼농은 자신과 동료들이 평소 브레머힐에서 구리선을 훔치거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심지어 납치 후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사건 당일 그들의 원래 목적은 변압기에서 구리선을 훔쳐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브레머힐의 인적 드문 언덕을 오르던 중 우연히 나무 아래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켄네스와 니콜라스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켄네스의 손목에 반짝이는 황금 시계를 보았다. 팽신이는 그 시계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품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윤삼농은 그 순간 팽신이의 눈빛이 반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끔찍한 욕망과 탐욕이 서린 눈빛이었다. 팽신이는 구리선 절도 계획을 즉시 반경하고 그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피로 물든 비극의 시작. 윤삼농의 진술에 따르면 팽신이는 켄네스를 제압하고 니콜라스를 추격하도록 동료들을 지시했다. 켄네스는 예상외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니콜라스에게 도망쳐! 라고 외치며 친구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러나 5명의 갱단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팽신이를 비롯한 3명의 조직원들은 켄네스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그들은 켄네스가 부목을 한 쇄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고통을 즐겼다. 몽둥이와 주먹, 발로 켄네스의 몸을 난타했다. 윤삼농은 자신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들의 잔혹함에 몸서리쳤고 켄네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켄네스가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쓰러지자 그들은 흉기를 꺼내 그의 가슴과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통을 끊었다. 니콜라스, 벗어날 수 없었던 지옥. 동시에 다른 2명의 공범은 니콜라스를 쫓았다. 니콜라스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의 비명은 브레머힐의 울창한 숲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윤삼농은 팽신이가 니콜라스를 강간한 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무자비하게 고문했다고 증언했다. 팽신이는 니콜라스에게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며 쾌압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몽둥이로 그녀의 온몸을 때리고 턱대를 부쉈으며 심지어 눈까지 반했다. 그녀는 살고 싶어 했어요. 기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윤삼농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니콜라스가 필사적으로 기어가 남긴 핏자국이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모든 증언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윤삼농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위들에 대한 적나라한 증언이었다. 그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마침내 브레머힐의 끔찍한 진실을 파헤쳤고 두 젊은 영혼을 앗아간 악마들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윤삼농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날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빛을 비추는 첫걸음이 되었다. 피로 쓴 자백, 악마의 민낯. 윤삼농의 고백은 신문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의 진술은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순수한 악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삼농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빙의된 것처럼 끔찍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욕망의 시작.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윤삼농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구리선을 훔쳐서 팔려던 참이었죠. 그러나 캔네스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금시계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캥단 두목인 팽신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그 시계가 자신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줄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윤삼농은 그 순간 팽신이의 눈에서 처음 보는 광기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뒤틀린 욕망이었다. 고통을 즐기는 광기. 캔네스가 저항하며 니콜라스를 도망치게 했을 때 팽신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감히 저항하는 이방인에게 끔찍한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윤삼농은 팽신이와 동료들이 캔네스를 몽둥이와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들은 캔네스가 부상을 입은 쇄골을 짓밟았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캔네스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은 웃었어요. 미친 사람들처럼요. 윤삼농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그들이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캔네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들은 흉기를 꺼내 그의 가슴과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 팽신이는 캔네스의 몸에 칼을 꽂으며 이게 바로 우리 홍콩 갱단을 건드린 대가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잔혹 절망 속의 유린 니콜라스의 이야기는 더욱 끔찍했다. 윤삼농은 팽신이가 니콜라스를 추격해 붙잡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팽신이는 니콜라스를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 동료들과 함께 성적으로 유린했다. 그러나 팽신이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니콜라스에게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며 쾌감을 느꼈고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잔혹한 행위들을 이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턱을 몽둥이로 부수고 눈을 파냈어요. 니콜라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죠. 윤삼농의 진술은 니콜라스의 시신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설명해 주었다. 풀밭에 남겨진 긴 흔적, 500개가 넘는 몽둥이 자국, 끔찍하게 훼손된 얼굴. 이 모든 것이 팽신이와 그의 동료들이 즐긴 잔혹한 유희의 결과였다. 그들은 살해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옷과 소지품을 숲속에 버렸고 캔네스의 시계와 지갑만을 챙겨 달아났다. 윤삼농의 자백은 브레머 힐 살인 사건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었다. 팽신이는 젊은 나이에 이미 홍콩 암흑가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으며 그의 밑에 있는 조직원들 또한 잔혹한 범죄에 익숙했다. 윤삼농과 장요헝은 그저 팽신이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었다. 두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한순간의 탐욕과 광기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윤삼농의 자백은 경찰에게 범인들의 정체를 확신시켜 주었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될 것이고 전 세계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정의의 심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기억.
윤삼농의 충격적인 자백은 마침내 브레머 힐 살인 사건을 법정으로 이끌었다. 1985년 11월 팽신이, 담시환, 자오웨이원, 장요헝, 그리고 윤삼농 등 5명의 용의자가 모두 법정에 섰다. 전 세계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은 엄숙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석에 선 악마들. 법정에 들어서는 5 피고인의 모습은 각기 달랐다. 팽신이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한치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대단한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담시원과 자오의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듯 했다. 검사는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부검 결과를 담은 증거사진들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의 잔혹한 행위를 낱낱이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훼손된 시신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부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다. 재판장은 잠시 재판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는 격앙되었다. 엇갈린 운명, 엇갈린 판결. 팽신이, 담시완, 자오웨이원은 살인,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변호인들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윤삼농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켄네스의 운동화, 니콜라스의 소지품, 피 묻은 몽둥이 등을 무력화시켰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재판장은 탱신이 담시완 자오웨이원에게 가장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던 특성상 이들의 사형은 곧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반면 장요헝과 윤삼농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그리고 자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무기한 감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언젠가 세상으로 돌아올 희망이 남아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남겨진 상을 시간은 덧없이 흘렀다. 2004년 윤삼농은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가족의 용서를 받아 잔류의 몸이 되었다. 2007년에는 장유호헝도 출소했다. 이 2 사람은 브레머힐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죄수들이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다. 담시호아는 2009년 암으로 사망했다. 탱신이와 자오웨이무는 여전히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브레머힐 살인사건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홍콩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교훈이 되었다. 켄네스와 니콜라스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평온한 풍경 뒤에 숨어있는 악의 그림자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브레머힐의 언덕은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지만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에 비명소리와 피 묻은 흔적을 상상하며 몸서리친다. 잊히지 않는 디어. 그것이야말로 죄인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형벌일 것이다.